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상승한 16,532.6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64% 상승한 4,268.04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오른 1,885.52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지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7을 기록해 전월의 53.2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50.9를 기록한 이후 10개월째 확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 평균인 5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지난달 차량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맡고 있는 GM은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3월 판매량 발표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이상 한파가 닥친 이후 3월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한 것이 미 차량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와 중국이 추가 경기 부양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 확산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82%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도 0.8%, 독일 증시는 0.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이번 달 민간 제조업 활동이 예상에 부합한 53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로존 경제 개선이 꾸준함을 시사했습니다. 유로존의 이번 달 마켓 복합 PMI는 2월에 기록한 32개월 내 최고인 53.3에서 소폭 하락한 53.2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에는 부합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애플이 피고 삼성 측에 약 2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모두 진술해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미 제조업 경기가 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53.7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전월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판매 실적이 개선된 것이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4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64%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0.7% 상승한 1885.5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1878.04보다 7포인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 0.82%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 0.5%, 프랑스 증시 0.8% 상승했습니다. 4월의 첫 거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5거래일째 매수 속에 1991선까지 올라서 2000선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연중 최고치를 기대해보면서 4월 2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마감된 뉴욕 증시 또 외신과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3.7을 나타냈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월보다는 좀 올라갔네요. 네.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를 네. 좀 봤죠. 이때 생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도 생산이 상당히 월등하게 이런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과 6월은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ISM 구매 관리자 협회 당국이 발표한 내용부터 참고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구매 관리자 협회 홈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53.7로 발표가 됐네요. 0.5%포인트가 2월보다 올라갔습니다. 2월 수치는 53.2였고요. 여러 이제 세부 지표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수치는 53.7로 2월보다도 0.5%가 올라갔습니다. 신규 주문도 55.1로 0.6% 2월보다 올라갔고요. 앞서 생산 얘기를 드렸는데요. 55.9로 2월에 48.2보다도 7.7%나 올랐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4월과 6월에는 특히 2분기에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현재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은 소폭 내려갔고요. 공급자 배송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재고 물량의 소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수출과 수입 등 모든 지표가 현재 플러스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평으로 봐도 일단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조금 더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프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이번 2월 달에서 반등 수치로 올라간 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문 세부 지표도 올라갔죠. 반등세가 현재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밑에도 이제 수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인덱스의 꾸준한 수치의 흐름을 보면 1월과 2월, 3월 꾸준하게 현재 상방향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4분기 때 수준을 현재 쫓아가는 이런 흐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3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와 실업률 수치도 현재 대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지표의 내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세부 지표 항목들에서 좋은 사인들이 현재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공영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 신청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이제 새로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자평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좀 자신만만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언사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네. 웹사이트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710만 명에 육박하는 비교적 현재 의료보험 당국이 집계한 수치로 봐도 예상치를 기대 이상으로 현재 올라섰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현지 언론의 분석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화면인데요. 오늘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뒤에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바마 케어라고 썼죠.
7 million target despite setback 이렇게 썼습니다. 7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수치가 나온 점, 이런 그 내용은 10월 이제 이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웹사이트가 복구가 돼서 처음에 출발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증 가입자의 누적 그 내용들이 조금은 좀 더디게 늘어났는데요. 12월과 1월에 상당히 많이 올라선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주 이제 들어서 700만 명을 현재 육박을 했습니다. 현재 통계 수치로 오늘까지 집계된 부분은 704만 1000명의 저소득층과 새로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맨 밑에 보시면 그 오바마 케어가 이번 11월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아주 좋은 재료나 그 확증의 표시로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상당히 강한 언조와 톤으로 오바마 케어의 성공을 자축한 오바마 대통령의 언사에 대해서 공화당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공교로운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화면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CNN 머니 화면이고요. 현재 이 보시고 있는 화면이 오바마 케어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프론트 페이지의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현재 가입과 관련된 자기의 자격 수당과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 열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에는 줄을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도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는 측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2기에 국정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은 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수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소 상반기까지는 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유로존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11.9%로 5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다지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려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많이 확장이 되고, 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좀 수그러 들어야 기업들이 생산을 좀 늘리고 소비자들도 소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9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2월 수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실 화면은 유럽의 통계국인 유로스태트의 PDF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글자로 나와 있죠. February 2014 해가지고 11.9고요. EU 28개국은 10.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1.9가 2월 수치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수치로 EU 28개국의 내용은 10.6%, 이는 2014년 1월 10.7%보다 현재 떨어진 수치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월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11.9로 1월 수치와는 별반 현재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실업률 수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지만 EU 28개국은 약 6만 5천 명 정도가 현재 실업자가 좀 감소가 됐고요. 나머지 유로존에서는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부분은 이탈리아 부분인데요. 이탈리아는 1월 11.8%의 실업률이 13%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실업률 수치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11.9로 표시가 되어 있고 EU 지역은 10.6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리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27.5%, 스페인이 25.6%. 그리스의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여전히 악화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5.1로 실업률 수치가 1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은 역시 유로존 18개국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 2월 유로존의 수치는 22.9로 발표가 됐고요. EU 지역은 23.5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The Youth Unemployment Rate 22.9% 이렇게 썼고요. EU 28개국은 23.5%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실업률 수치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확장 추세를 가져가야 좋은 수치가 좀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블룸버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이탈리아를 꼽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 수치가 매우 높게 한 달 그 수치의 변동이지만 13%로 크게 변동됐다는 요인을 조금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그 시장의 언론의 무게가 색깔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급 가스 가격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EU 쪽에서 예. 그 뭐 브렌트유나 나머지 이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부분 이런 내용을 현재 좀 가져갈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그래서 EU 쪽에 이제 그 손을 좀 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우크라이나가 가즈프롬에서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러시아가 지난 12월에 우크라이나와 협약에 의해서 이 내용을 미리 조율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을 무려 43%나 올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할인 가격으로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교적 좋은 관계 추이가 어그러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CNBC의 화면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타이튼 이렇게 썼습니다. Tighten squeeze on Ukraine with gas price rise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가스 수입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 가격인 세제곱 센티미터당 그 도입 가격이 385달러 50센트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가즈프롬으로부터 받았던 가격은 기준 가격이 268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 상승률이 43.5%에 달아서 이 정도라면 상당히 높게 현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즈프롬은 현재 그 미변제 금액인 변제 금액 17억 달러도 가스 비용을 납부해 달라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부인 아르세이 야체누크 과도 정부 수반은 현재로서는 EU 쪽에 좀 도움을 구하는 이런 그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IMF가 2년에 걸쳐서
적게는 140억 달러, 많게는 180억 달러, 국제기구로부터의 총합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270억 달러를 2년간에 걸쳐서 현재 지원키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원금은 일부 이제 이번 달에 약 30억 달러 정도가 IMF에서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변제금인 17억 달러를 변제하고 나서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화면은 유로뉴스의 화면인데요. 이 화면의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가즈프롬의 로고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럽의 현재 그 뉴스들이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 가격을 크게 올렸다라는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일 ECB가 금통위를 개최합니다. 유로존의 또 실업률과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확인한 이후 지금 드라기 총재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심은 큰데요. 네. 그 의외로 유로존에서는 관심이 좀 덜하네요. 네. 미국이나 이런 쪽의 언론들은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 그 금통위에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기준금리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무게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CNN 머니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데요. ECB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시장 부양 기조의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았고요. 그렇지만 주요 그 블룸버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7명 중에 3명이 금리 인하를 현재 가져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 화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57명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약 only 3라고 썼습니다. 3명만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밑에 현재 그래프의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유로 대 달러의 환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로화는 비교적 강세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러당 1.38 유로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높게는 1.40 유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현재 1.38 유로 정도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현재 분위기는 이번에도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언급이나 언사 정도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그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도 시장에서는 그리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5bp 금리 인하를 깜짝 단행한 바가 있어서 너무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겠는데요. 이 한 가지 번수가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지난주에 연준의 QE 방식으로 ECB도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드라기 총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매우 궁금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기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0.25%, 마이너스 금리, 예금금리로 인하 여부와 그 다음에 불태화 방식 포기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가 아주 크지 않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표부터 또 ECB 또 소식까지 챙겨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1990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두 번째는 4월 중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수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55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1980선까지가 무너지기도 해서 좀 하락하나 싶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991선까지 오른 코스피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오거래일제 매수하고 있네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나쁘지가 않고, 코스닥 어제 시장,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네.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이 좀 주춤을 하면서 대형주가 좀 강세로 가면서 좀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대형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 분위기도 계속 감지가 됐습니다만 어제 시장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나 코스피는 지금 2000선의 목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살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그 여부가 사실 이 지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외국인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 시장은 상승 기조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시장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순환매적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먼저 중국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한 이후 그 전차 군단까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줘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다.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 추세로 갈 때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물론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도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철강 금속 그리고 화학 이런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의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은 그 목표치는 7.5%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중순 시작되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좋다면 지수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사실 올해 우리 지수가 가려면 예.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아마 연초부터 이 얘기는 계속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실적이 그러면 좋아져야 되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적은 아마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성장 모멘텀 자체가 특히나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닝이 빠르게 예전에 분기에 10조 정도 찍을 만큼의 수준으로 회복은 하기 힘들 것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한 8조 5천억 정도가 그 증권사의 평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삼성전자가 8조 이하로 나온다 이런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아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좀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할 수 있다. 결국 실적을 못 믿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은 일부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잠적 실적 발표치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얼마나 잠정 실적 발표치를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기관의 매수 가담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한 1,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상단 한 2050포인트 이 정도를 넘어서서 21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일단 아마 4월 중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550에 한 1포인트 모자란 549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어제 시장에는 금융적인 부분입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라왔고 결국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코스피가 되면 코스닥이 안 되고 코스닥이 되면 대형주가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 어제는 양시장 모두 특히나 코스닥에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8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코스닥도 역시 연내 최고점 정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550선을 넘어가서 전고점 부근이 560, 70까지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어제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전혀 사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인데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최근에 고성장주 관련 그 헬스케어라든지 모바일 게임주, 엔터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도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가담이 되면 전방위적으로 아마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연 고점 계속 경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 상승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연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2000선이 가까워졌는데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00포인트는 찍든 넘어서든 분명히 2000포인트는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2000을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관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워낙 지금까지 그 기관의 펀드 물량 자체가 1900 초반에 사서 2000 근처에 오면 팔고 이런 행태들이 거의 2년간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지수 때는 분명히 펀드 차익 실현 물량 이 부분이 분명히 부담되는 지수는 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언젠가는 박스권이라는 건 돌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와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동반적으로 일어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점 결국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얼만큼 줄어드느냐 아니면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도 역시나 아마 오늘에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지금 550선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로 과연 가겠다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 여력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최근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섣부르게 또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은 코스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얘기를 하는데 워낙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냐. 갤럭시 S5도 나왔고 분명히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이 동시에 갖춘 종목들 위주로 아마 좀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퍼 한 4, 5 정도 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또 기관이 도와주는 형상이 한번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적인 아베노믹스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이 이제 아베노믹스의 최대 실현이 될 것이면서 실패하면 아베 정부도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로 지금 2배거든. 거의 2배가 넘어요. 네. 240%, 250%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요번에 또 정부 지출 약 55조 원 정도를 또 지출한다고 하죠. 이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줄이고 뭐 사회 보장 비용을 좀 늘리고 하는 부분을 하려는 모습인데, 예, 만약에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하게 좀 위험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는 그 소비세 인상 전날 백화점이라도 상점 가가지고 거의 뭐 매진이 될 정도로 사재 깨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지금 그 금값이 물론 거래가 이제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이 일본이지만 금값도 뭐 금 거래도 500% 정도가 증가했죠. 거의 골드바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성공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있었나라는 전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1997년도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있을 때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5%에서 8%를 올리고 또 내년도에 10%를 올리기 때문에 거의 100% 상승률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정말 일본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현재 소비를 유지하면서 이 세수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베 입장으로서는 뭐 아니면 도인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엔화 약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엔화 약세도 아시겠지만 수입 물가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면서 무역수지 적자로 간다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누적 적자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충격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결국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아베노믹스 상황에서의 소비세 인상은 금상첨화라기보다는 설상가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엎친다 덮친 격으로 악재투성이로 시장이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게 된다면은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만약에 상대적 수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엊그저께는 영국에서 이 삼성전자를 일본 기업으로 소개하는 해프닝까지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입원을 해결하지 못한 아베 총리, 이제 소비세 인상 후의 후폭풍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장 전 주석이 지난달 시 주석에게 반부패 캠페인의 족적이 지나치게 커질 수는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산당 최고의 이제 상층부의 권력자나 이제 정치 세력을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더라고요. 요 기사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사인데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 하나는 내수를 진작한 성장, 두 개죠. 근데 지금 이 내수 진작에서 성장에 실패가 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조금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부양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작년부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보이지 않게 미니 경기 부양이라 그래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위안화 약세로 끌고 가고 요즘은 이제 지준율 인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두 가지 그가 모토로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과 그 다음에 내수를 위한 성장인데 성장이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혁의 드라이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집권층들 사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 상무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석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개 뭐 공청단이라든가 뭐 이런 한 3개의 집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3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엄청나게 만드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거를 싹 가려버렸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들이 위기를 느낀다라는 것은 시진핑이 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개혁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다 어디로 갈까요? 성장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개혁 드라이브에서 막혔다면 어차피 시진핑도 주어진 임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계파에서 다시 주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힘을 더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 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표방했던 성장 정책에 무게가 실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쪽에서 뭔가가 답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전의 원로그룹부터 막는데 이 원로그룹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주석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정자가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뭐 선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진핑이 될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시장의 개혁에 대한 태클은 오히려 성장 쪽에 방점을 둘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저께 이 뉴스는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선 이사님 덕분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중국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던데요. 일단 김중수 한원 총재가 작년에 너무 힘들게 했죠. 네. 물론 나가실 때도 자기는 정상적으로 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재미난 건 아무리 잘해도요. 이 10명 중에 9명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실수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은행도 정부의 정책기관이다라는 용어를 썼죠. 물론 이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도 정부다라는 독립성만 내세웠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부가 의도했던 3개년 계획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에서 완화기조가 필요한데 이 완화기조에 대한 화답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결국 정부가 이끄는 대로 당분간은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만큼은 정부 정책 공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신임 총재가 아마도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싹 트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2분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은 2분기 4월보다는 5월 정도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금리 인하 한 번만 해도 기대치가 커지죠. 향후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면 하반기까지 시장은 완화적 기조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시장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작년과 다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시작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계속해서 사흘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전에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어저께 상승의 의미를 좀 부여하시면 네.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버블이 양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과 그때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전에 상당한 버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상승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술적 분석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오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세 번째 봉우리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쇼커버링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러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지점에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더 이상 못 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저께 양봉을 세워줘서 이 윗꼬리를 다 메워준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올랐었는데 그것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 대량 거래량은 어쩌면 쇼커버링 가능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과거의 전례를 보면 상승 중에 이 고점 중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오히려 주가는 장기간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적 상승이 상당히 좀 가능할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에서는 뭐 2015년도 내 1%, 2016년도에 뭐 2%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2016년도는 안 한다. 어떤 사람은 2015년도 3%, 2016년도 4% 뭐 이런 얘기를 하죠. 0.25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겁니다. 폴 볼커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놓고 이 주가가 떨어져도 적어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돈의 속성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버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릴 수 있는 오늘의 상승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일 굿모닝 대방 예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연고점 돌파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